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 클럽 라이언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나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 마지막 장인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현대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영향을 살펴보았고,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이제 부모로서 또 교육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작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와의 신뢰를 어떻게 쌓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균형 잡힌 생활을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방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니만큼 여러분에게도 더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12장을 통해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12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발달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은 정원사 부모와 목수 부모라는 책에서 페어렌팅이라는 단어를 1950년대 이전에는 전혀 쓰이지 않다가 1970년대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인류의 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많은 아이를 돌보는 환경에서 자랐다. 주변에는 사람들의 지혜가 풍부하게 널려 있어 딱히 양육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가족 생활이 변했다. 가족은 크기는 줄어들고 이동성은 커졌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부모가 되는 나이는 늦춰졌는데 30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새 부모들은 주변 사람들의 지혜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고 전문가에게 점점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학교와 일터에서 성공으로 이끈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부모 역할을 하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만약 적절한 훈련을 찾아서 받기만 한다면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었다. 고프닉은 부모들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는 목수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목수는 작업을 할 재료를 신중하게 찾고 그 재료들을 조립해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직각은 완벽한가, 문은 제대로 작동하는가처럼 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 품질을 판단한다. 고프닉은 무질서와 가변성은 목수의 적이고 정확성과 제어는 목수의 동맹이다. 2번 재고 1번에 자르라 라고 말한다. 고프닉은 자녀 양육에 더 적절한 비유는 정원사라고 말한다. 부모의 일은 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잘 보호받고 잘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완벽주의자가 될 필요까진 없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나서 뒤로 물러나 지켜보면 식물이 예측할 수 없게 그리고 종종 기쁨을 주는 놀라운 방식으로 알아서 잘 자란다. 고프닉은 자녀 양육의 무질서와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종류의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많은 종류의 아이가 번성할 수 있도록 사랑과 안정성의 보장과 함께 보호받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마음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세상이 허용하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무엇을 배우도록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배우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너무 심할 정도로 과잉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고프닉의 표현을 빌리면 많은 사람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목수의 사고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전자기기를 아이 혼자서 갖고 놀도록 방치하고 잡초 뽑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가상세계에서 아이들을 과소보호했다.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정원을 장악하도록 방치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동체 대신에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라도록 방치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실제적인 인간관계의 연결에 굶주린다는 사실에 놀란다. 우리는 두 영역에서 모두 사려 깊은 정원사가 될 필요가 있다. 리노어와 나는 이어지는 페이지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조직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0세에서 5세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제안. 태어난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아이들은 기본적인 지각체계와 인지체계가 발달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익힌다. 이 초년기에는 좋은 영양과 사랑을 베푸는 어른, 놀 수 있는 시간이 갖춰진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한 정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와 그 밖의 어른들, 아이들,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 양육은 거대하고 골치 아픈 퍼즐이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목표들이 있다.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한다. 3장에서 이야기했듯 애착이론은 아이에게 안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기반의 기능은 가장 소중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이다. 최고의 모험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유놀이에서 일어난다. 그 놀이에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이 포함되면 학습이 더 심화되는데 자신의 현재 능력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을 시도할 때 최선의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도 자신보다 어린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생이나 나이 많은 형제 역할을 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이에게 다양한 나이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아이가 놀기 위해 출발하는 사랑의 안전기지가 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은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다. 모든 순간을 특별하거나 교육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수업이 아니라 관계이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말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으니 자신의 휴대폰 사용 습관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라. 끊임없이 휴대폰과 아이 양쪽에 주의를 분산하지 않는 좋은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라. 또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깊은 욕구를 신뢰하라. 심지어 2살이나 3살짜리 아이도 포크를 식탁 위에 놓거나 세탁기 작동을 도울 수 있다. 집안에서 아이에게 책임을 질 일을 주면 아이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책임을 맡기면 훗날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내 인생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청소년이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 적은 화면 경험을 하게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은 아주 어린아이에게 적합하지 않다. 다른 물체와 장난감과 비교할 때 이 기기들은 강렬하고 확 끌어당기는 감각 자극을 전달한다. 그와 동시에 이것들은 더 수용적인 행동과 정보 소비를 조장하여 학습을 지연시킬 수 있다. 대다수 권위자들이 생후 2년 동안은 아이에게서 화면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는 것에 반대하고 6세 무렵까지 간간히 사용하게 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아이의 뇌는 사람들과 물체들이 널려 있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3차원 세계에서 회로가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 종류의 화면 시간은 적당한 수준에서는 유용할 수 있는데 페이스타임이나 줌, 그 밖의 영상 플랫폼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상호작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화면과 어린아이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통찰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능동적이고 동기화된 가상 상호작용은 언어학습과 유대를 촉진하는 반면 미리 녹화된 영상을 수동적이고 비동기화된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은 기껏해야 최소한의 이득만 낳을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역효과를 내면서 언어학습을 망칠 수 있는데 2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화면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은 명확하며 서구 세계 전체에서 그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내가 보기에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조언은 미국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것이다. 생후 18개월까지는 화면 사용을 어른과의 영상통화로 제한한다.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에는 화면 시간을 보호자와 함께 보는 교육 프로그램 시청으로 제한해야 한다. 2살에서 5살 아동은 교육 목적이 아닌 화면 시간을 주중에는 하루 약 1시간, 주말에는 약 3시간으로 제한한다. 6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건강한 습관을 장려하고 화면을 포함하는 활동을 제한한다. 가족끼리 함께하는 식사나 외출 동안에는 모든 화면을 끈다. 자녀 보호 기능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고 그것을 사용한다. 아이를 달래거나 돌보거나 짜증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화면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잠자기 30분에서 60분 전에는 화면을 끄고 기기를 침실에서 치운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업무 전화를 받거나 혹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아이의 정신을 빼앗아 조용히 있게 해주는 화면의 도움 없이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 아내와 나는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에서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까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꼬꼬마 텔레토비로 관심을 끌면서 그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만약 똑같은 상황이 다시 닥친다면 우리는 텔레비전을 덜 보여줄 것이다. 6세에서 13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제안. 아동기 초반의 기본적인 기술을 숙달한 어린이는 밖으로 나가 사회적 도전을 포함해 더 높은 수준의 도전에 맞설 필요가 있다. 이제 아이는 사회 규범에 대해 그리고 또래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취학 전 시기에 비해 부끄러움과 창피를 훨씬 더 자주 경험하고 더 고통스럽게 느낀다. 이 연령대의 아동과 청소년은 문화학습과 위험평가에 매우 민감한 시기를 지니고 있다. 아이에게 2장에서 설명한 학습 메커니즘이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다. 그 메커니즘은 바로 동조 편향과 권위 편향이다. 사회학습에 대한 아동의 갈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모가 누구를 건강한 학습 모델로 삼아야 할지 그리고 그런 모델을 어떻게 아이의 삶에 집어넣을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한다. 이 사회학습 시기를 잘 보내려면 아동과 청소년이 혼자 앉아서 영상을 보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읽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동을 함께 하거나 현실 세계 공동체에서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좋다. 현실 세계에서 과잉 보호를 줄이고 집 밖의 생산적인 모험을 장려하려면 리노어가 제시한 다음 7가지 제안을 고려해보라. 첫 번째, 아이가 당신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아이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연습을 하라. 당신의 친구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에게 또래 친구들과 함께 가게로 가 마늘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보라. 아이를 아무 구속 없이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해봐야만 이것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며 부모와 아이에게 모두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연습은 부모가 아이에게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휴대폰을 주는 시기를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휴대폰 없이도 아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혼자서 나다녀도 괜찮다는 부모의 허락을 받았음을 다른 어른에게 보여주는 쪽지를 건네주라. 레크로의 웹사이트 letgrow.org에서 그런 카드를 출력할 수 있다. 거기에는 나는 길을 잃지도 않았고 부모가 방임한 것도 아니에요 라고 적혀 있고 부모의 전화번호 기재란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아이들이 함께 모여 밤을 새우며 노는 것을 장려하고 소소한 것까지 챙겨주려고 애쓰지 마라. 다만 만약 친구가 휴대폰을 가져왔거든 친구가 떠날 때까지 휴대폰을 건네받아 따로 보관하라.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밤을 보낼 것이다. 세 번째, 친구들과 함께 학교까지 걸어가도록 장려하라. 만약 걸어가기가 쉽고 책임을 질 만큼 나이 많은 아이가 동행한다면 1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안전한 등하굣길은
아이들이 학교를 무사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 표시, 자전거 도로, 건널목 안전요원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이다. 만약 학교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너무 멀다면 5분 거리까지 차량 이용 방안을 생각해 보라. 즉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차에 태우고 가다가 학교까지 도보로 5분이 걸리는 지점에서 내려주는 것이다. 그 마지막 구간은 아이들끼리 걸어가게 하라. 네 번째, 방과 후 자유놀이를 즐기게 하라. 대부분의 오후를 어른이 감독하는 심화 활동으로 채우지 않도록 하라. 플레이 클럽에 가입하거나 방과 후에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금요일은 특히 자유놀이를 하기에 좋은 날인데 주말 동안에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요일을 자유놀이의 날이라고 생각하라. 다섯 번째, 캠핑을 가라. 야영지에서 아이들은 대개 집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계획에 따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평소에 부모와 함께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야영지에서는 야외의 자연이 손짓을 하며 부르기 때문이다. 셋째, 야영지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일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만약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독립성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다른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 보라. 여섯 번째, 아무 기기도 없고 안전지상주의도 없는 캠프를 찾아보라. 많은 여름 캠프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한두 달 동안 편리한 기기도 인터넷도 없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조건에서 젊은이는 서로를 돌보면서 우정을 쌓고 약간 위험하고 흥미진진한 야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유대가 깊어진다. 공부를 강조하고 인터넷 접속도 가능해 사실상 여름 학교나 다름없는 캠프나 아이들에게 공동 책임을 전혀 지우지 않는 캠프는 피하라. 독립성과 책임의 가치를 중시하는 캠프를 찾도록 노력하라. 가능하면 3, 4학년 때부터 8, 9학년 때까지 매해 여름마다 아이를 캠프에 보내는 것이 좋다. 자체 웹사이트에 매일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캠프에는 보너스 점수를 주라. 여름 캠프는 부모와 아이에게 일상적인 접촉 습관에서 벗어나기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부모에게는 아이가 무사한지 늘 확인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 일곱 번째, 아동 친화적 동네와 놀이 공간을 조성하라. 설령 지금은 인근 지역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계속 그 상태로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함께 참여할 이웃 가족을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이웃들 사이의 공통 욕구를 활성화하는 단순한 단계들을 통해 한 블록이나 동네를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통해 동네 파티를 조직하라. 그리고 주변 지역을 동네 놀이공간으로 만들어라. 플레이와 네이버후드를 합친 합성어로 플레이후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장소를 말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뜰을 동네 아이들의 모임 장소로 만든 마이크 렌자가 만든 용어이다. 만약 당신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렌자는 몇몇 이웃을 야외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을 몇 개 늘어놓으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놀 것이다. 아이들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혹은 당신에게 편리한 다른 특정 시간에 그곳에 와서 놀면 당신도 기뻐할 것이라고 발표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그곳에 오리란 걸 알면 기꺼이 오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부모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밖에 나가 아이들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그곳에 어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웃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페이지는 스스로 한번 읽어서 마지막 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로써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세대 마지막 장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로써 불안세대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었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과 혼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떻게 디지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책이 주는 통찰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시도를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불안 세대 시리즈는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은 계속될 거라 믿습니다. 함께 이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불안 세대 전체 리뷰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책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